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말을 뱉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남편 민수는 신문을 넘기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그 무표정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침실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음까지 닫혀버린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류를 전달하다가 실수로 묻었다는 설명은 너무나 억지스러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로 오랜 기간 일해온 전문가의 직감이 저에게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남편 민수는 왜 그토록 변해버린 걸까요? 이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결혼 5년째 되던 해 봄, 저는 또다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남편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관 시술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박선영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일어서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가 제 허리를 감싸며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였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착상이 되지 않았네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세 번째 실패. 6개월간의 호르몬 주사와 고통스러운 시술이 또다시 물거품이 된 거였죠. 민수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날의 풍경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거리에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 모든 것이 제게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니? 병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가 제 표정을 보고 전화를 대신 받았지만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거실까지 들렸죠.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입양은 어떨까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그의 눈에는 거부감이 가득했죠. 그건 좀 더 시도해보고 생각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실망, 주변의 시선, 시댁의 압박.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해 가을, 네 번째 시술마저 실패한 후 민수도 입양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보육원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 놀이방에서 혼자 인형을 안고 있던 4살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큰 눈을 가진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소라예요. 아주 똑똑한 아이랍니다. 원장 수녀님의 설명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죠. 안녕? 이름이 소라구나. 아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죠. 민수도 소라의 맑은 눈동자에 마음이 움직인 듯 했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이듬해 봄, 드디어 소라가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집에 온 날 소라는 낯선 환경에 잔뜩 긴장한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소라 집이야.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라를 입양한 지 6개월 만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5개나 사용했죠. 모두 2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민수는 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막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소라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소라야,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소라 동생이 생기는 거야. 6살이 된 소라는 제 배에 귀를 대고 신기한 듯 들여다봤습니다. 동생이요?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럼 소라가 좋은 언니가 되어줄 거지? 소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동자 속에 스치는 불안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시간은 흘러 지원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수는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이라며 연신 중얼거렸죠. 하지만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딸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라는 예민하게 변화를 감지했어요. 제가 지원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며 소라는 인형을 꼭 안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곤 했죠. 소라도 엄마한테 와. 같이 있자. 제가 손을 내밀면 소라는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한 팔로는 지원을, 다른 팔로는 소라를 안으며 저는 늘 속으로 다짐했어요. 두 아이 모두 제 딸이라고, 차별 없이 사랑하겠다고. 민수는 오히려 소라에게 더 각별했습니다. 우리 소라는 하늘이 준 특별한 선물이야. 소라가 먼저 와줬기 때문에 지원이도 올 수 있었어. 그런 아빠의 말에 소라는 수줍게 웃곤 했죠.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는 가짜 딸이에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죠. 소라야, 너는 엄마 아빠가 정말 원해서 특별히 모셔온 딸이야.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거란다. 소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제 품에 파고들며 물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날 사랑하죠? 당연하지. 엄마는 소라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중학생이 된 소라의 사춘기는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친구가 입양 사실을 알고 놀렸던 날 소라는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엄마도 아빠도 다 거짓말쟁이야. 진짜 엄마 아빠는 날 버렸잖아. 문 너머로 들리는 울음소리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소라의 팔목에 그어진 붉은 자국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죠. 소라야, 이게 뭐야? 제가 소라를 꼭 안자 아이는 제 품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살기 싫어요. 왜 날 버렸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소라를 안고 밤새 울며 다독였죠. 민수도 함께 소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너는 우리가 선택한 딸이야.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란다. 긴 터널 같던 사춘기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전문 상담도 받고 가족 모두가 노력한 결과였죠. 18살 생일날 소라가 편지를 줬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알아요. 엄마 아빠가 절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소라가 돌아온 거였어요. 20살이 된 소라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며 환하게 웃는 소라를 보니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힘들게 했죠?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소라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모든 아픔을 극복했다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그 순간 바뀌었던 소라의 눈빛. 그것이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봄 소라는 휴학계를 내고 남편 민수의 회사에 비서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저 고마웠습니다. 딸이 예전과 달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민수도 우리 소라가 일 잘한다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했습니다. 소라는 아침마다 민수와 함께 출근했고 저녁에도 함께 돌아왔죠. 가끔 회사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빠와 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보기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여름이 되면서 민수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제 물음에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프로젝트가 있어서. 소라가 도와주고 있는데도 일이 많네. 그때는 그저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소라도 항상 민수와 같은 시간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1시, 2시까지 이어지는 야근이 과연 신입 비서에게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8월의 어느 토요일, 민수가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같이 쇼핑이라도 갈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민수는 시계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 오늘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소라도 같이 가야 해. 골프장에 비서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소라가 골프웨어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의아했죠. 언제부터 소라가 골프를 쳤던가요? 9월 23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민수가 제 생일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요. 제가 은근히 기대를 담아 말했지만 민수는 신문만 보며 대답했죠. 글쎄, 오늘도 회의가 있어서. 결국 그날 밤 10시가 넘어 민수가 들어왔을 때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뒤따라 들어온 소라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언니 생일 축하해요. 오빠가 깜빡했다고 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오빠. 언제부터 소라가 민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은 너무나 불편하고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선영 언니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자기도 성인이 되었고 피가 섞인 진짜 부모는 아니니 언니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입양의 상처가 컸던 아이였기에 억지로 다시 아빠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라는 오빠 언니라고 부르면 아빠 엄마도 젊어 보이고 좋지 않냐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호칭이 이상하리만큼 소름 끼쳤습니다. 그 무렵부터 민수와의 부부관계도 뜸해졌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제 손길을 피하고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가끔 안방이 아닌 서재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민수의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 하얀 셔츠 깃에 묻어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립스틱 자국 같은데? 민수는 셔츠를 힐끗 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소라가 서류 전달하다가 실수로 묻혔대.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 설명이 합리적인 걸까요? 서류를 전달하다가 어떻게 셔츠 깃에 립스틱이 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추궁하면 제가 의심 많은 아내가 되는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11월 가족 외식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정하는데 민수와 소라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와 지원이 맞은편에 앉게 됐죠. 마치 두 커플이 마주 앉은 것 같은 구도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민수와 소라는 회사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고 저와 지원은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특히 민수가 소라의 접시에 스테이크를 잘라 올려주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자상했던가요?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째 딸의 눈에도 뭔가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12월 민수의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3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구매한 내역이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려니 생각했지만 제게 온 선물은 평범한 스카프 하나였습니다. 여보, 이 목걸이는 뭐예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 엄마 환갑 선물로 미리 사둔 거야. 시어머니의 환갑은 내년 6월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준비가 아닐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화려한 장신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새해가 되면서 민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전화가 오면 서재로 들어가 받았죠.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가져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요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신문을 내려놓았죠. 뭐가 왜 이래?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그냥 요즘 달라진 것 같아서 나이 들면서 다들 변하는 거지. 당신도 예전 같지 않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걸까요? 그날 밤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민수와 소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블릿을 보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소라의 어깨가 민수의 팔에 닿아 있었고 가끔 웃으며 민수의 팔을 툭툭 치는 모습이 뭘 그렇게 재밌게 봐요? 제가 다가가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아, 회사 프레젠테이션 자료 검토하고 있었어요. 소라의 대답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그렇게 즐겁게 웃을 일이 있을까요? 3월이 되면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민수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는데 소라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트 이모티콘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메시지에 하트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25년을 믿어온 남편과 20년을 키운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있을 시아버지의 칠순잔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3월 15일 시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죠.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고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초대됐습니다. 건설업계의 거물이신 시아버지의 위상에
걸맞은 성대한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준비를 제가 주도해야 하는데 소라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언니는 좀 쉬세요. 호텔 매니저와 상의하던 제 옆으로 다가온 소라가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딸의 효심이려니 생각하며 물러났죠. 하지만 소라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꽃 장식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백합으로요. 케이크는 제가 따로 주문했으니 그걸로 준비해 주세요.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며느리인 것처럼 모든 것을 지휘하는 소라를 보며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이 백합이 아니라 장미라는 것도 제가 이미 케이크를 주문해뒀다는 것도 소라는 알려고 하지 않았죠. 오후 2시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소라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앞에 섰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저희 아버님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분명 할아버지라고 해야 맞는데 마치 자신의 시아버지인 것처럼 말하는 소라. 하객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인사를 했죠. 더 충격적인 건 소라가 민수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오실 때마다 민수 옆에 찰싹 붙어서는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이고, 민수야. 부인이 참 젊어 보이네. 먼 친척 어르신의 말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이쪽은 우리 큰딸 소라고 저쪽이 집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하는 민수의 손은 여전히 소라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제가 뒤에 서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애가 시작되고 시아버지가 인사말을 하실 때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칠순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가족 덕분이죠. 특히 우리 예쁜 소라가 오늘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해줬어요. 시아버지의 칭찬에 소라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죠. 저는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시부모님을 모신 며느리는 언급조차 없었으니까요.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자 또 한 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케이크는 제가 직접 주문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초콜릿 케이크로요. 소라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커다란 3단 케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주문한 케이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죠. 소라야, 케이크는 내가 이미. 제 말을 끊으며 소라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승리자의 미소 같은 것이었어요. 선영 언니,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언니는 좀 쉬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 말투에는 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었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자,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사진사의 말에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민수 옆에 서려고 했죠. 25년간 그 자리는 제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소라가 재빨리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언니는 여기 서세요. 소라가 저를 살짝 밀어내며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단호한 동작이었어요. 순간 당황해서 멈칫했는데 그 사이 소라는 이미 민수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그 자리는. 어머, 벌써 사진 찍나요? 아버님, 저 여기 서도 될까요? 소라는 제 말을 또 끊고 시아버지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럼 우리 예쁜 소라가 거기 서야지. 요즘 회사에서도 민수 잘 도와준다며? 결국 저는 맨 뒷줄에 서게 됐습니다. 앞줄에는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민수와 소라가, 뒷줄에는 저와 지원이. 마치 진짜 가족과 손님이 구분된 것 같은 구도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진정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오빠, 선영 언니 많이 피곤해 보이죠? 이제 제가 집안일을 더 도와드려야겠어요.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그 호칭이 또다시 제 가슴을 찔렀죠. 그래, 고맙다. 넌 정말 우리 집의 보물이야. 민수의 대답에 소라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묘한 끈적임이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들어야 할 것 같아서였을까요?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제 좀 쉬셔야죠. 내가 그렇게 신경 써주니 든든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정말 소라 말대로 늙고 지친 여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연애가 끝날 무렵 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지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소라 언니가 이상해요. 아까부터 계속 아빠 옆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를 왜 자꾸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해요. 소라의 행동에 대해 저만 이상하게 느끼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연애가 완전히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민수와 소라가 함께 뒷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이거 어디다 둘까요? 또 그 호칭이었습니다. 아, 그건 저기 찬장에. 민수가 높은 곳을 가리키자 소라가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자 민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소라의 허리를 잡고 살짝 들어 올려 주었죠. 그 순간 소라가 균형을 잃은 척하며 민수에게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됐고 소라의 가슴이 민수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했지만 소라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안정시키려는 듯 허리를 더 단단히 잡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세로 몇 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뭐 도와줄 거 있어요? 두 사람이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소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목을 가다듬었죠.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당신은 먼저 들어가서 쉬어.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방해꾼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죠. 소라의 달라진 호칭, 노골적인 스킨십, 시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민수의 태도. 20년간 딸로 키운 소라가 어느새 제 자리를 위협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함께한 남편은
그런 소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소라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칠순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오늘도 남편 민수는 제 옆에서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다른 방에서 잠드는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아침 8시가 되자 민수와 소라가 함께 출근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랜 부부처럼. 지원은 학교에 가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죠.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어젯밤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와 소라의 밀착된 모습, 그들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라의 방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키운 딸의 방을 몰래 뒤진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지원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방답게 화사한 인테리어였죠. 하지만 저는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실은 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먼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위쪽 서랍에는 평범한 문구류와 화장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빨간색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겉표지에 플랜 B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새 가족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그려진 가족 구성도를 보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소라가 부부로 그 아래 아이들까지 그려져 있었거든요. 저와 지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신청서였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안이었지만 환자명에는 분명히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민수의 이름이, 신청 사유란에는 망상장애, 피해의식, 공격성향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너무 떨려서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픈 것으로 봐서는 현실이 맞았어요. 옷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사이를 뒤지다가 맨 안쪽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발견했죠. 열어보니 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커플링이었어요.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니 M&S 포레버라는 각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M은 민수, S는 소라겠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과 딸이 커플링을 마쳤다니.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뒤쪽을 살펴보니 뭔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어 올리자 여러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살펴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마주보고 웃는 민수와 소라,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거실 소파에서 찍은 듯한 셀카까지. 소라가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있고 민수는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죠.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는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소라가 민수와 입을 맞추고 있는 셀카 사진이었어요. 민수의 표정은 당황한 듯 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침대 밑을 살펴보니 분홍색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소라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숨겨둘 줄은 몰랐죠. 최근 날짜부터 거꾸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내일이 할아버지 칠순잔치. 드디어 내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임을 보여줄 기회다. 선영 언니는 이제 늙고 지쳤다. 주름도 많고 살도 처졌다. 오빠가 왜 그런 여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월 28일. 오늘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야근하면서 피곤하다고 하길래 어깨를 주물러 드렸더니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확신했다. 오빠도 나를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1월 15일. 정신병원에 대해 알아봤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오빠를 설득해서 선영 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걸 주변에 알려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소라가 우리 집에 온 지 20년이 되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소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일기장을 더 뒤적이다가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간 기다렸다. 이제 진짜 아내가 될 차례다. 선영 언니가 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역겨웠다. 곧 그 자리는 내 것이 될 테니까.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에서 한 장의 종이가 튀어나왔죠. 펼쳐보니 또 다른 계획서였습니다. 맨 위에는 지원 처리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4월 15일. 교통사고 위장. 브레이크 조작 또는 음주운전자 고용. 17살 제 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죠. 컴퓨터를 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망설였지만 소라가 자주 쓰는 숫자 조합을 입력해 봤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는데 그중 미래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띄었죠. 열어보니 하위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선영 제거 계획, 오빠 설득 방법, 재산 관리, 지원 처리. 각 폴더를 열어볼 때마다 충격은 더해갔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심지어 시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었죠.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지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집에 계셨어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다가갔죠. 지원아, 무슨 일 있어? 지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제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며칠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소라 언니가 정말 이상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봤는데 언니가 아빠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말은 계속됐죠. 그리고 언니가 가끔 제 일기장을 훔쳐봐요. 방에 있는 물건들 위치도 자꾸 바뀌고. 엄마, 무서워요. 지원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17살 어린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청소년 상담사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하지만 그것이 제 가족 안에서 20년간 사랑으로 키운 딸에게서 일어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소라의 계획대로 정신병원에 갇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지원을 지키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매우 조심스럽고 치밀해야 한다는 것을. 소라의 방에서 나온 후 저는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모든 경험과 인맥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쌓아온 관계들이 이제야 빛을 발할 때였죠.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인 정은미였습니다. 은미야, 급하게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제 목소리에 절박함을 느꼈는지 은미는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은미에게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죠. 소라의 일기장을 찍은 사진, 정신병원 서류, 지원을 해치려는 계획서까지. 은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아,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특히 지원이를 해치려는 계획은 명백한 살인 음모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계획도 범죄야.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칠순잔치를 그렇게 건강하게 치르셨던 분이 심장마비로 새벽에 쓰러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건설업계에 거물이셨던 시아버지의 인맥이 모두 모인 듯 했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장례식 내내 소라가 제가 해야 할 며느리 역할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손님 접대, 장례 절차 진행, 모든 것을 주도했어요. 남편 민수는 그런 소라를 대견하다는 듯 바라봤고 저는 또다시 뒤로 밀려났죠. 소라가 참 야무지네요. 이런 큰일을 혼자서 다 처리하다니. 조문객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장례가 끝난 후 은미가 검찰청에서 일하는 선배를 소개해줬습니다. 김도연 검사는 금융범죄와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면. 김 검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화장을 하신 후라 부검은 불가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라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미가 소개해준 전직 경찰 출신 탐정은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죠.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라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사기죄로 복역 중 옥사했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보육원 기록이었습니다. 소라는 다른 아이들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양할 때는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죠. 무엇보다 급한 건 지원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4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지원아, 당분간 할머니 집에 가 있으면 어떨까?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괜찮아요? 혼자 계시는 거. 엄마는 괜찮아. 내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 3월 말 지원을 친정으로 보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죠. 지난 6개월간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금액이 5억을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수의 방문이 열리고
소라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실크 잠옷 차림의 소라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목덜미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방문 앞까지 따라 나와 소라를 불렀어요. 소라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소라가 돌아서자 민수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깊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이 타오르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멎은 듯 굳어버린 채로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도 민수는 미련이 남은 듯 아쉬워하며 마지막까지 소라의 손을 잡고 있다가 겨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운 듯 소라는 부풀어 오른 자신의 입술을 만지며 웃었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화장실 쪽으로 나오던 순간 구석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그녀의 몸이 놀란 듯 굳었지만 이내 입가에 도발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이제 알았어?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못 주무세요, 언니? 그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몰래 민수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출근한 사이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원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처방약이 바뀌어 있었는데 심장약이 아닌 다른 약들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가 소라가 시아버지 병원에 자주 다녀왔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처방전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약의 용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있었고 특히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한 조합이었죠. 설마 소라가 의도적으로 끔찍한 의심이 들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안치되었으니까요. 서재를 더 뒤지다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 초안이었는데 날짜가 돌아가시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소라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아버님이 소라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 민수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저녁 식사 중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소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죠. 맞아요. 언니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소라는 저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들킨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그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은미가 조사해준 자료에 따르면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써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정신과 의사였죠.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4월 13일 밤 저는 은미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월 15일 소라가 움직일 거야. 준비됐지? 걱정 마. 모든 준비 완료야. 지원이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20년간의 거짓이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그날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발견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문스러운 죽음, 조작된 듯한 유언장, 5억이 넘는 횡령, 그리고 지원을 해치려는 계획까지.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새벽에 목격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20년간 키운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것은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 오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죠.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4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죠.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거라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7시 민수와 소라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특히 소라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언니.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라가 지원에게 무언가를 시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원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죠. 친정이 아닌 은미가 마련한 비밀 장소에.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라였어요. 언니, 지원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글쎄, 학교 갔다가 친구들이랑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연락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은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라가 지원을 찾기 시작했어. 정오가 지나자 소라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초조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이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죠.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을 때 소라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20년 넘게 청소년 상담을 해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불안해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었어요.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시선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끝이 떨렸으니까요. 오후 2시 민수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라와 뭔가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는 듯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저는 살며시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원이가 없어졌어. 계획대로 안 돼. 소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도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녀가 서 있었죠. 김도현 검사와 은미, 그리고 그들 뒤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씨. 수색영장입니다. 김 검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재에서 황급히 나온 민수와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수색영장이라니? 민수가 당황해서 묻자 김 검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강소라 씨는 살인 예비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방에서는 제가 이미 확인했던 증거들이 그대로 나왔죠. 새 가족 계획서, 정신병원 서류, 지원을 해치려는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이건 오해예요. 그냥 소설을 쓰려고. 소라가 변명을 시도했지만 은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소라 씨,
오늘 아침 차량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의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는 케이블 타이와 수면제가 나왔고요. 소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것을 경찰관이 붙잡았죠. 민수의 서재에서도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서류들, 소라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 그리고 이건 뭡니까? 한 형사가 들어올린 것은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라벨을 확인한 김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 약은 심장약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네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라에게 쏠렸죠.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전 몰라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은미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소라 씨가 시아버지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소라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봤죠. 소라야, 정말 내가 아버지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오빠를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함께 하려면 방해되는 사람들을 치워야 했다고요. 소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선영 언니도 지원이도 할아버지도 다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오빠는 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경찰이 소라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그녀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언니, 이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빠 마음속엔 이미 제가 있어요. 그건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했어, 소라야.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그리고 거짓 위에 세운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 소라가 연행되고 이어서 민수도 연행됐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허탈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지원은 안전했고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저녁 무렵 지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미와 함께였죠. 딸을 꼭 안아주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켰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저는 조용히 지원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래도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7월 10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로 가득했죠. 법원 건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지원과 함께 걸었죠. 17살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301호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이 들어왔죠. 석 달 만에 본 민수와 소라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민수는 수척해진 얼굴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변호인 옆에 앉았는데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소라는 더욱 변해 있었죠. 22살의 생기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퀭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소라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며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살인예비, 문서위조, 사기. 죄목이 계속 이어졌죠.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양조부인 피해자 강성배의 처방약을 몰래 바꿔치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소라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자상하셨던 시아버지가 손녀라고 믿었던 아이에게 살해당하셨다니.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증인으로 호명됐죠.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하는 동안 소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는 엄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차가운 증오만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증인은 피고인 강소라 씨를 언제부터 키우셨습니까? 소라가 4살 때 입양했습니다. 20년간 친딸처럼 키웠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소라가 남긴 일기장, 범죄 계획서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민수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든 것을 법정에서 털어놨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원이를 해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 17살 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원이 제 손을 꼭 잡아줬죠. 다음은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이어지고 CCTV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소라가 병원 약품 보관실에 몰래 들어가 약을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법정 내에서는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의 횡령건도 다뤄졌습니다. 회사 측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죠. 피고인 강민수는 6개월간 총 5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대부분 피고인 강소라와의 개인적 만남에 사용됐죠. 호텔 투숙 기록, 명품 구매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이용 내역이 하나하나 공개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한때 건설업계의 유망한 부사장이었던 그가 이렇게 추락하다니. 변론이 시작되자 소라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애착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질환으로. 하지만 검사가 즉각 반박했죠. 피고인의 행위는 오랜 시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신질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소라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변호인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소리쳤어요. 전 사랑했을 뿐이에요. 오빠를 사랑한 게 죄인가요? 20년간 가짜 가족놀이를 하면서 진짜를 갈망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재판장이 정숙 명령을 내렸지만 소라는 계속했습니다. 선영 언니, 당신이 뭘 알아요? 진짜 부모를 잃고 가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전 단지 진짜가 되고 싶었어요. 그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최후 진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소라에게 속았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결국은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소라의 최후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오빠를 사랑한 건 죄가 아니니까.
끝까지 반성이 없는 모습에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피고인 강소라에게 살인 및 살인 예비,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20년. 소라가 우리 집에 온 지 20년, 그리고 앞으로 갇혀 지낼 20년. 어쩌면 운명적인 숫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민수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허망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지원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원이 물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25년의 결혼 생활, 20년의 모녀 관계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다니.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수도 소라도 없는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엄마, 우리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지원이 제 옆에 앉아 기대왔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그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서로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와 지원이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그 아파트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서려 있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배신과 거짓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새 집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무엇보다 지원과 저,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엄마, 여기 정원에 꽃을 심으면 어떨까요? 이삿짐을 정리하며 지원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딸은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딸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유산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죠. 변호사가 전해준 시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에게 내가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내가 진실을 밝혀낼 거라 믿기 때문이다. 소라의 이상한 행동을 나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기다렸다. 내가 옳은 일을 할 거라 믿는다. 지원이와 행복하게 살아라.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죠. 상당한 금액의 유산은 저와 지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됐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민수가 보낸 것이었죠. 선영에게 이제야 정신이 들어. 25년을 함께한 당신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구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편지를 읽다가 구겨서 책상 서랍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꺼내 끝까지 읽었죠. 25년의 세월이 그리 쉽게 잊히지는 않았으니까요. 12월이 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더 큰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지원아, 엄마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듬해 희망의 둥지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가정 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문제 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죠.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상처는 나눔으로써 아물어 간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 한 입양 가정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입양한 아이가 반항이 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상담실에서 그 가족을 만났을 때 10살 된 아이의 눈에서 소라의 어린 시절이 보였습니다. 저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상담이 끝난 후 그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나아질 거예요. 그들이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지원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심리학과였죠.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우리 같은 가족들을요. 딸의 성장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딸을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여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교도소에서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면회를 가지는 않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라가 교도소에서 자해 시도를 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엄마, 소라 언니가.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은 어느새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 지부가 생기고 전문 상담사들이 합류했죠. 무엇보다 기쁜 건 우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가족들이 늘어났다는 거였습니다. 한 행사에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느냐예요. 저도 큰 배신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청중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의 눈빛들이 저를 더욱 힘나게 했죠.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원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상담하는 모습을 보니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한 가족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덕분에 화해했다고요. 지원의 보람찬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돕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년 전 그 끔찍한 봄과는 다른 희망의 봄비였죠.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가끔 쑤시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제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원과 저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피가 아닌 마음으로, 소유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것이 우리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이사장님, 어떤 분이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예약은 없으신데. 고개를 들어보니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망설이고 있었죠. 누구신데요? 그게 강민수 씨라고 하시는데요. 순간 펜을 놓을 뻔했습니다. 민수,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민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당당했던 건설회사 부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죠. 찾아올 자격이 없는 걸 알면서도 왔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쓰러진 후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한때는 2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민수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원이 학비로 써줘.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적지 않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소 후 일용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인 것 같았어요. 받을 수 없어요. 지원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래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저 미안해. 민수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팔을 잡아주었죠. 한때 든든했던 그의 팔은 이제 뼈만 앙상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간이 안 좋아. 오래 못 산다고 하더군. 담담하게 말하는 민수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미움을 품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라가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다는 거였어요. 20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감형이 가능하다고 했죠. 엄마, 소라 언니가 나올 수도 있대요. 지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딸은 재단에서 정식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죠. 괜찮아. 이제 우리는 충분히 강해졌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소라를 바꿔놓았을까요? 석 달 후 소라의 가석방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한때는 제 딸이었던 아이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해 가을 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숨을 거뒀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잊힌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지원과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수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한때는 저렇게 젊고 당당했었죠. 아빠, 지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아버지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한 인생의 비극적인 마감에 대한 연민이었어요. 이듬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라를 면회가는 거였어요. 8년 만의 만남이었죠. 철창 너머로 본 소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30살이 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왜 오셨어요? 소라의 첫마디였습니다. 적대감은 없었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냥 보고 싶어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20년간 키운 정이 그리 쉽게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수 오빠, 돌아가셨다면서요. 소라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래, 편안하게 갔어. 거짓말이었지만 굳이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언니,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는지,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는지. 결국 제가 원했던 건 진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 소라야. 알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죠.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의 첫걸음을 뗀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원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글쎄,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더라. 지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못 갔을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더 자유로운 일이라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을 겪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아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